이제 계속 타고 다니면서 느껴본 바로는 이렇게 큰 차인데도 의외로 좀 통통통통하는 느낌이 있고요. 말랑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단단하고 바닥에 있는 충격들을 꽤 잘 전달은 하지만 극단적으로 큰 충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20인치나 되는 큰 타이어 휠과 그 다음에 살짝 세단보다 껑충하게 올라와 있는 차체의 높이, 운전석의 높이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휠 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직진할 때 고속에서 되게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 같긴 해요.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완전히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자동차 아이오닉 5. 이게 출시 전에는 엄청났죠. 테슬라를 누를 경쟁 상대라고 말했고요.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으로 500km는 거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주행거리는 기대보다 좋지가 않았어요. 롱레인지 후륜구동, 그러니까 제가 시승한 차 20인치 휠에 거의 풀옵션 사양을 갖춘 이 차가 405km입니다. 최대는 429km까지 나온다고 해요. 이것도 상온에서니까 요즘처럼 20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봄 날씨에 지금이 아마 제일 잘 나오는 상황이죠. 저희 강명길 기자가 4월에 쓴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는 1위부터 7위까지가 전부 테슬라예요. 최대 521km까지 나옵니다. 그럼 아이오닉 5가 정말 그렇게 주행거리가 안 나올까?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아주 특이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옵션들 실제로 필요할까? 혹은 이거 살 때 넣어야 될까? 빼야 될까?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시승 첫날 차를 받았습니다. 시승차는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는데 그게 최대 80%까지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차를 받고 완속 충전기에 가능한 많이 충전을 해봅니다. 이때가 시승차의 총 주행거리가 2301km예요. 차 출고하고 나서부터죠. 완속 충전기로 채우니까 94%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100%를 딱 채워보는 건데 일정이 있어서 일단 나갑니다. 누적 주행거리는 2302km, 주행 가는 거리는 413km예요. 저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갔는데 세종시까지 가는 중간에 누적 주행거리 2441km인 지점에서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는 68%가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94km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139km를 주행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서울 시내와 경부고속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속도로는 전용차로 시작 전인 아침 7시 전에 양재 구간 막히는 데를 지나와서 그리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주행 가는 거리 139km보다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적게 줄어서 119km가 배터리 상태에서는 줄었어요. 물론 에어컨도 켰고요. 음악도 들으면서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했습니다. 일단 승차감은 일반적인 세단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현대자동차의 요즘 특징과 같은 약간 단단한 느낌도 남아있고요. 휠베이스 3m의 큰 차라서 안정적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확 다르진 않아요. 이 차의 형태가 사실 CUV에 가까워서 세단보다는 무게중심이 조금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드네요. 이 차에는 전기차만 가진 특별한 기능이 있죠. 이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모두 하는 장치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전동 킥보드가 눌러서 가다가 손을 놓으면 멈추잖아요. 그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회생 제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는 가속을 하다가 가속 페달에서 힘을 빼면은 점점 감속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회생 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주행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거를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버튼에다가 넣어놨어요. 이 패들 시프트 버튼을 일반 자동차에서는 변속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 차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게 만든 거죠. 지금은 I 페달을 켜고 주행하는 상태고요. 아마 제 발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주행을 할 수 있어요. 가속을 하다가 발을 떼면은 바로 감속이 돼요. 자, 지금 신호가 멈췄는데요. 바뀌었는데 정지를 해볼게요. 그냥 발을 뗀 상태고요.
천천히 알아서 멈추기 시작하죠. 완전히 정지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기차에서 이 차를 탁 처음 타면은 느낄 수 있는 제일 특별한 발에 느껴지는 느낌 이런 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어 노브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현대자동차가 대부분 지금 기어 노브 버튼식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버튼으로 앞을 갈 때는 앞에 버튼을 누르고 뒤로 갈 때는 뒤를 누르고 이게 직관적이라고 앞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이 다이얼을 돌리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버튼 방식에서는 살짝 오류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가볍게 누른다던가 혹은 뭐 더블? 2번 누른다던가 2번 누르면 괜찮은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며칠 사용해 본 느낌에 따르면 이렇게 돌리는 방식 이거는 버튼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이 있긴 한데 이게 휠베이스가 길어진 것보다 뭔가 더 근본적인 해결을 더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현대 측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배터리의 충돌 안전 때문에 전방에 보강을 많이 했고요. 결국은 그게 차체 강성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훨씬 강해지는 결과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주행할 때 뭐 특히 요철 같은 데를 넘을 때 차체가 부드럽지는 않아도 좀 이렇게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주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주행했습니다. 현대차는 HDA라고 하는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지 않게 카메라 근처에 가면 속도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기능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여기서 발견한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주 재밌는데요. AR 그러니까 혼합 현실 기술을 적용했어요. 실제 보이는 화면이나 유리에 그래픽을 추가해서 보여주는 기술이죠.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에 나오는데 이게 꽤 실용적이에요. 사실 벤츠 S클래스에서 인포테인먼트 화면에만 나오는 AR을 보고 조금 실망했었는데 이 차는 아주 단순하긴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아주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일단 크루즈 컨트롤은 매우 좋아요. 차선도 잘 잡아주고요. 끼어들기 기능도 잘 작동을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가보면은 이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전기차를 위한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전기차의 이 계속 부드러운 이 가속 성능, 적절히 그냥 쭉 이어가는 가속 성능 이거는 전기차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주행 성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차와의 간격을 3칸 정도, 4개 중에 3칸 정도를 유지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요. 4개 중에 절반, 2칸만 유지를 하면은 앞차가 가다서다 할 때 앞차가 서면은 갑자기 경고를 울리면서 멈추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는데 충돌 경고를 울리면서 멈추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주행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한 3칸 정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아이오닉 5에는 곳곳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행하다 보면은 이 발 밟는 페달에 가속 페달에는 플러스, 브레이크에는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좀 재밌는 요소가 아닐까? 지금까지 못 봤던 얘기라서 좀 전 재밌게 인상 깊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옵션 이거 넣어야 될까 빼야 할까 이렇게 고민할 것 같은데요. 바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왜 들어갔을까? 이건 뭐 사실 제 추측인데요. 전기차는 보통 도전적인 얼리 어댑터 성향의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신기술에 열광하고 앞서가는 체험을 하고 싶은 소비자 이런 분들이 줄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잘 팔려면 뭔가 주변의 다른 차들과는 전혀 다른 눈에 보이는 딱 그런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을 넣으면서 마치 자율주행이 완전히 가능한 것처럼 보여줬었어요. 참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이게 의외로 테슬라를 구입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연기관보다 뭔가 도전해야 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뭔가 특별한 그런 거, 그게 바로 이 차에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예요.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내에서는 OLED 화면으로 보는 방식.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혹은 야간에도 시야 확보가 잘 되고요. 각도도 거울보다 훨씬 넓어서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기술이에요.
그리고 화면에 3m, 12m 이렇게 거리 표시도 해주니까 뭐 좋기는 좋아요. 지금 운전한 지 3일째 되는데 여기 사이드미러 카메라를 자꾸 쳐다보는 거는 이제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은 정말 카메라를 많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끼어들기 할 때, 예를 들면은 간선도로 같은 데서 합류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좀 더 각도를 넓혀서 저 바깥쪽 차선을 보는 거,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동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카메라가 있는데도.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거울만 보고 딱 인식을 할 거를 카메라 한번 보고 어색해. 그 다음에 다시 화면을 보고 저기에 내 차가 지금 어디쯤 있는 거구나. 다시 인식을 해서 차선을 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옵션은 예를 들면은 저는 요게 저 자리 말고 이 자리보다는 좀 위에, 이를테면은 운전석 사이드 미러 대신하는 거는 요 위에 A필러쯤에 붙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조수석 사이드 미러는 B필러도 아니고 아예 저 앞에 대시보드 있는데 어디 얹어 놓으면은 더 시야도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지 않고 더 편하게 딱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아주 밝은 거를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뒤 후방에 상향등을 켜고 오는 차, 이런 경우에도 상향등이 눈이 부시기 마련인데 그런 거 전혀 없죠. 싹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어두운 데서는 굉장히 또 구분을 잘 해줘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뭐 블랙박스 카메라 같은 거 달았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뭔가 새로운, 이것도 기술적으로 뭔가 개선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한 저도 개발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네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타면서 충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완속 충전도 해봤고요. 그냥 급속 충전도 해봤어요. 그리고 현대가 자랑하는 800V 충전,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가 모두 400V를 사용하는데 이 차는 2배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해봤습니다. 충전이 400V에서 800V가 되면 뭐가 좋냐면요, 일단 전기가 들어오는 수도꼭지가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콸콸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도 줄어들고요, 결국 그게 충전 효율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배터리 10% 상태에서 80%까지 불과 18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사실 아침에 94%에서 출발해서 세종시를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니까 2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동구에 있는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자, 보시죠. 입구부터 아주 멋지죠? 일단 충전은 요거를 알려주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쉽게 했어요. 충전기가 위에서 내려오고 멋있긴 한데, 이게 제 차면 앱을 설치해서 23%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시승차기 때문에 그냥 제 신용카드로 그냥 돈 내고 했습니다. 꼽자마자 배터리 용량이 막 올라가요. 눈에 보이는 정도인데요. 집에서 완속으로 충전할 때는 이거는 완속은 56K 모뎀이고, 지금 이 급속은 LTE 이런 거예요. 56K 모뎀 이런 거 모르시나? 이곳은 일단 1시간 무료 주차를 해줍니다. 충전을 하는 동안 위에 있는 카페 테라로사, 여기를 이용하거나 차에서 기다리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저녁 시간이라서 바로 앞에서 냉면을 먹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충전하다가 냉면 먹으러 오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충전하면서 실내에 카메라를 깜빡 켜놓고 갔었는데 의외로 재밌는 영상들이 찍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오닉5 구경을 하죠. 이런 건 시승하는 내내 많이 겪었는데요. 국산 신차는 항상 관심을 많이 끌기 마련인데 이 차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현대차에서 했던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이 차보다 좀 더 사람들한테 강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건 충전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변에 차가 거의 없는 상태. 니로 한 대가 충전하고 있었고요. 푸조 208 한 대가 있었어요. 21분간 44.5kWh를 충전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13,299원이었어요. 빠른 충전은 정말 장점이긴 한데 가격은 너무 비싸죠.
그럼 이거를 주행거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복잡한 계산을 해볼게요. 강동 충전소에 도착을 했을 때 누적 주행거리가 2633km니까요. 2301km에서 출발해서 332km를 실제로 주행을 한 거죠. 이제 남은 거리가 80km라고 나오는 상태니까 배터리 측정치상으로는 333km가 사라졌는데 실제 주행거리는 332km. 뭐 거의 실제 주행거리랑 1km 정도 차이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요거 중간에는 안 맞았었는데 분명히 요건 좀 신기하네요. 주행거리가 80km 남은 상태에서 800V 급속 충전으로 44.5kWh를 충전을 했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342km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거꾸로 추산해 보면은 급속 충전으로는 262km를 주행하는 이 용량을 충전하는데 13,299원이라는 돈을 쓴 거죠. 5월 말 오피넷 휘발유 평균 가격이 1,549원이니까 충전비로 휘발유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 8.6리터, 이걸로 262km를 가는 거니까요. 리터당 30.4km 정도의 연비, 비용, 효율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이오닉5로 800V 급속 충전을 아무런 할인 없이 하는 것은 연비 30km 정도의 휘발유 차를 운행하는 것하고 비슷한 유지비가 든다는 겁니다. 물론 엔진오일과 같은 부대 비용 빼고 계산한 거죠. 그리고 이 800V 충전기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5의 800V가 특별히 뭐가 좋은 거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현대차 설명은 이렇습니다. 아이오닉5는 기존의 고속 충전기, 그러니까 400V 충전기에 연결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400V가 들어와서 800V로 승합을 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400V 시스템보다 약 15% 정도 충전이 더 잘 된다고 해요. 이 잘 된다는 기준이 열이 덜 나고 충전이 더 빨리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400V보다는 800V가 효율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전기차가 800V 시스템으로 아마 정리가 될 테니까 아이오닉5는 이제 뭐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시승을 마쳤습니다. 아이오닉5는 기대보다 괜찮았고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V2L 기능, 그러니까 전기를 뽑아서 쓰는 기능, 요거는 주행 중에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요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주행 중에 노트북 충전만 그래서 해봤는데 아마도 뭐 주행하면서 전기밥솥으로 밥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조만간 실제로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아이오닉5 혹은 EV6 같은 새로운 세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